10,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남자가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여성들과 관계를 가져야 했던 이 남자는 중국의 황제였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한 달 동안 200번이 넘는 잠자리를 해야 했던 시스템. 그 때문에 평균 38세에 죽어간 황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들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은까지 먹었던 황제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경쟁과 음모의 세계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인구와 끝없이 펼쳐진 대륙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거대한 땅을 다스리던 황제의 삶은 당연히 화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황제의 사생활은 조선 왕이나 다른 나라 군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황궁에 발을 들인 모든 여인은 황제의 소유물이 됐거든요. 규모부터가 달랐어요. 진나라 진시황은 10,000명의 후궁을 거느렸고 당나라 현종은 후궁과 궁녀를 합쳐 40,000명을 거느렸습니다. 40,000명입니다. 작은 도시 하나 인구예요.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의 관계를 위해 정교한 순번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어떤 황제들은 이 시스템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황제들이 이토록 많은 후궁을 거느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였어요. 후손을 생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아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였거든요. 효라는 개념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있었고 그 효의 핵심은 바로 대를 잇는 것이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3불효 중 가장 큰 불효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백성 집안도 아니고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 가문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힐 만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주례라는 고대 문헌에는 황제의 사생활에 대한 규범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 책에 따르면 황제는 하루도 쉬지 않고 후궁들과 합방을 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의무였어요. 주례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정말 치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후궁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사라는 직책을 가진 상궁이 후궁 선발을 총괄했습니다. 이 여사는 황제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했어요. 얼굴과 몸매, 성격까지 세세하게 분석해서 등급을 매겼거든요. 선발 과정부터가 엄청나게 까다로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소녀들을 뽑았는데 기준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키와 목소리는 기본이고 걸음걸이와 체격까지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손가락 길이와 귓불 모양까지 검사했어요. 시대마다 선호하는 스타일도 달랐습니다. 당나라 때는 풍만한 체격을 좋아해서 통통한 여성이 인기였고 명나라 때는 가늘고 섬세한 미인을 선호했어요. 황제의 취향에 따라 미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던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스템을 살펴볼까요?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 1부터 9일까지는 5등급 후궁들의 차례였습니다. 5등급은 어조라고 불렸는데 총 81명이었어요. 9일 동안 81명이니까 하루에 9명씩입니다. 이 9명이 한꺼번에 조를 지어 황제 침소로 들어갔어요. 9대1 잠자리였던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황제의 마음에 들지 못한 후궁은 그 자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날이 생리기간이거나 몸이 아파서 제대로 모시지 못해도 똑같았어요. 어떤 이유든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냉정한 시스템이었죠. 10일부터 12일까지는 4등급 차례였어요. 4등급은 세부라고 불렸고 총 27명이었습니다. 3일 동안 27명이니까 역시 하루에 9명씩이에요. 5등급과 똑같은 방식으로 9대1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13일차가 되면 조금 달라져요. 3등급인 구빈의 차례인데 이들은 총 9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났어요. 등급이 올라갈수록 인원이 줄어들고 황제와 단독으로 시간을 보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14일에는 2등급인 산부인 3명과 동침했어요. 산부인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황제가 직접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더 뽑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5일이 되면 궁중 최고 여성인 황후의 차례가 돌아와요. 황후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황제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일절 접근할 수 없었어요. 남은 2주 동안은 역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산부인부터 시작해서 5등급 어저까지 거꾸로 로테이션이 돌았어요. 계산을 해보면 황제가 모든 여성과 한 번씩 잠자리를 갖는다고 칠 때 한 달 동안 200번이 넘는 관계를 해야 하는 셈입니다. 물론 한 번에 여러 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정말 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체력이 필요했던 건 분명합니다. 황제들은 이런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보양식을 먹었어요. 사슴뿔로 만든 녹용이 대표적이었고 인삼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불로초를 찾아 헤매기도 했어요. 가장 위험했던 건 수은이었습니다. 수은을 먹으면 정력이 세진다는 미신 때문에 많은 황제들이 수은을 복용했는데 이게 오히려 건강을 망쳐서 일찍 죽는 원인이 됐어요. 황제와 잠자리가 확정된 후궁들은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깨끗이 목욕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서 긴 생머리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이불에 돌돌 말린 채로 황제 침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날카로운 비녀나 장신구로 황제가 다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이유는 혹시라도 황제를 해칠 마음을 먹고 무기를 숨겨들고 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었던 거죠. 후궁이 침소에 들어가는 방법도 독특했어요. 환관들이 후궁을 이불로 감싸서 황제 침대 밑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불을 풀면 후궁이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가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후궁이 황제보다 한없이 낮은 존재라는 걸 상징하는 의식이었어요. 황제의 잠자리는 사적인 일 같지만 실제로는 엄격하게 관리됐습니다. 가끔 규칙을 어기고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에 황제가 지각을 했어요. 실제로 주나라 선왕은 긴 잠자리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선왕의 후궁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왕께서 잠을 탐하여 일어나지 않으시는 것은 모두 제 탓이니 저는 왕을 대신하여 직무태만의 징벌을 받겠습니다. 이처럼 왕의 잠자리는 국정과도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었어요. 보통 황제의 잠자리 시간은 2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환관이 밖에서 시간을 재다가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외치면 후궁은 즉시 물러나야 했어요. 7세기 중반 당태종 시절에는 후궁 수가 워낙 많아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남겼습니다. 수많은 후궁과 궁녀의 배란 시기, 잠자리 날짜, 임신 여부까지 전부 기록했어요. 황제와 잠자리를 함께한 후궁들은 그날 팔에 지워지지 않는 염색약으로 표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후궁이 나중에 임신을 했을 때 황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서 역할을 했어요. 이 표시가 없으면 아무리 임신을 해도 황제의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관리 방법도 있었어요. 은으로 만든 개지라는 반지였습니다. 후궁으로 선발된 여성들은 개지를 왼손에 끼고 다녀야 했어요. 황제와 잠자리를 한 후궁은 개지를 오른손으로 옮겨 꼈고 임신을 하면 금반지를 하사받았습니다. 반지만 봐도 그 후궁의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황제가 정말 9명의 후궁과 매번 관계를 가질 수는 없었어요. 후궁들은 자신만의 매력으로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습니다.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후궁들은 황제의 총애를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노래와 춤을 배우는 건 기본이었고 시를 짓는 법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요리 솜씨를 뽐내는 후궁도 있었고 황제가 좋아하는 술을 직접 빚는 후궁도 있었어요. 당나라 현종의 총애를 받았던 양귀비가 대표적입니다. 양귀비는 춤과 노래 실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해요. 황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분이 어떤지 단번에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 행동했습니다. 황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바로 잠들어 버리면 후궁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만약 황후가 왕자를 출산하지 못하면 긴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황후와 황제를 10일 이상 같이 있게 했는데 이럴 경우 2등급에서 5등급 후궁들은 2달 넘게 황제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낮은 등급 후궁들은 황제와 잠자리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됐습니다. 재밌는 건 후궁들 사이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했다는 점이에요. 온갖 음모와 계략이 난무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생기면 황후나 고위 부인들이 나서서 몰래 제거하기도 했어요. 진나라 사마충의 황후였던 가남풍은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신한 후궁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더 끔찍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나라 때 여태우는 황제가 총애하던 척부인에게 잔인한 복수를 했어요.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 돼지우리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간 돼지라고 부르며 사람들에게 구경시켰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후궁들은 독약과 저주도 서슴지 않았어요. 경쟁자의 음식에 몰래 독을 타거나 무당을 불러서 저주 인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각되면 사형을 당했지만 그만큼 후궁들의 경쟁이 치열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황제 잠자리 일정표는 어디까지나 주례라는 책에 적힌 규정일 뿐이었어요. 실제로는 중국 최고 권력자였던 황제들이 규칙을 마음대로 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황제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누구도 황제를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9명보다 훨씬 많은 후궁들과 집단으로 관계를 가지며 방탕한 삶을 산 황제도 있었어요. 명나라 12대 황제인 가정제가 대표적입니다. 가정제는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0대 어린 소녀들과 잠자리를 즐겼어요. 당시 어린 소녀 300명에서 400명이 궁중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가정제의 학대를 못 이긴 궁녀 16명이 잠자리 도중 가정제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건은 역사의 이민 궁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동진의 황제인 효무제도 비슷한 최후를 맞았어요. 효무제는 자신이 아끼던 후궁 장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30살이 넘었으니 새 후궁을 찾아야겠다. 술에 취해 자던 효무제는 그날 밤 장귀인에게 이불로 질식당해 살해당했어요. 후궁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한나라 성제는 또 다른 경우였어요. 성제는 조비연과 조합덕 자매를 너무 총애해서 거의 매일 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과도한 잠자리 끝에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당시 성제의 나이는 겨우 46세였습니다. 황제들의 문란한 생활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중국 황제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38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중국 황실은 혈통 보존을 위해 가족끼리 결혼하는 걸 선호했는데 이 때문에 유전병을 앓다가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청나라 동치제는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했는데 성병 때문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치제가 궁 밖으로 몰래 나가 유흥을 즐기다가 병을 얻은 거예요. 하지만 황실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천연두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황제만 방탕한 게 아니었어요. 황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후에서 여제 자리까지 오른 측천무후는 수많은 남성들을 궁궐로 들였습니다.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했어요. 70대까지 측천무후의 향락은 계속됐습니다. 궁궐에 공학부라는 특별한 처소를 만들고 중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젊은 남자들을 뽑았어요. 당시 뽑혀 들어간 남성이 약 3,000명이었습니다. 낮에는 측천무후의 시중을 드는 비서 역할을 하다가 밤이 되면 침실로 들어가 동침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설의와 장창종 형제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이들은 측천무후의 총애를 받아 높은 관직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측천무후가 죽자마자 신하들에게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악녀로 유명한 서태후도 비슷했어요. 측천무후처럼 중국 전역에서 젊은 남자들을 은밀하게 모집해 매일 밤 향락을 즐겼습니다. 서태후의 은총을 받아 침실로 들어간 남성들은 관계 사실이 밖으로 새는 걸 막는다는 명목으로 밤이 끝나면 어김없이 살해당했어요. 특히 서태후는 자신보다 40살이나 어린 젊은 남성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태후 나이가 60대였으니 20대 초반 젊은이들을 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하룻밤 쾌락의 도구로 쓰고 버린 겁니다. 측천무후와 서태후의 차이점이 있다면 측천무후 때는
백성들 생활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이에요. 측천무후는 내치를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당태종의 버금가는 치세라고도 평가해요. 측천무후는 능력 있는 신하를 등용했고 과거 제도를 정비해서 인재를 고르게 뽑았습니다. 반면 서태후는 청나라 말기였고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서태후는 여제가 아니었지만 권력을 독점했고 광서제 시기에는 거의 서태후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혼란이 심각했습니다. 서태후는 나라 재정이 바닥났는데도 자신의 60세 생일 잔치를 위해 엄청난 돈을 썼어요. 심지어 해군 현대화 예산을 빼돌려서 이화원이라는 정원을 꾸몄습니다. 이 때문에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으면 타락하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타락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욕구와 쾌락을 쫓는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다만 그 본능을 억제할 시스템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신라 시대 진성 여왕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다만 신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문화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진성 여왕은 결국 왕위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진성 여왕은 잘생긴 화랑들을 불러 즐기곤 했는데 이 때문에 신하들의 반발이 심해져서 결국 왕위를 조카에게 물려줬어요. 중국 황제들의 사생활을 살펴보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스템과 일탈이 존재했습니다. 권력이 절대적일수록 인간의 욕망도 절대적이 되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황제들의 방탕한 생활이 결국 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황제는 쾌락에만 빠져 있으니 반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것. 그리고 권력은 백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만명의 후궁을 거느렸던 황제들, 하루도 쉬지 못하고 200번이 넘는 잠자리를 해야 했던 그들의 삶은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비극이었어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은까지 먹다가 38세에 죽어간 황제들, 그 뒤에서 목숨을 걸고 경쟁해야 했던 후궁들의 이야기는 권력이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